일장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유럽의 이슈가 굉장히 크게 이번 주도 많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그런 한 주였고요.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책이 나올 듯 또 금방은 못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오늘 안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경기 부양이 좀 더 빠르게 나올 가능성을 다시 한번 키워주면서 이번 주를 끝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의외로 미국 쪽 지표는 썩 좋지 못했다는 느낌도 주 후반에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4거래일만 열렸었죠. 월요일은 석가탄신일 휴장이었었고 화요일 날 갭상승하면서 거의 1950까지 갔었고요. 떠올려 보시면 엊그제 어제 전부 다 전약 후강, 오후장에서 굉장히 힘을 내면서 많이 안 빠지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시장과 또 종가, 시작가와 종가가 거의 변함이 없는 1830선 정도에서 끝내서 전반적으로 이번 주 짧게 열렸지만 괜찮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주봉상 올랐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하지만 6월 첫날도 팔았어요. 1830선대에서 종가가 막 형성될 것 같은데요. 보다 정확한 종가를 시황센터 가서 전해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대외 악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흘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락 마감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장 살펴보시면 지수는 하락 출발한 후에 외국인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낙폭을 확대하고 오전 한때 1820선까지 저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오후장은 1830선 중반에서 다소 등락을 거듭하면서 다소 지루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49% 하락한 1834선에서 종가 기록했네요.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의 대결처럼 보였는데요. 시장에서는 개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네요.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 2천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개인은 1,82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연일 상승폭을 밝혔습니다. 일종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지수는 474선에서 상승 출발해 개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오름세를 지속했는데요. 오늘 개장가보다는 2포인트가 좀 모자란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04% 상승한 47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습니다. 개인을 통해서는 160억 원의 매수 우위 보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을 통해서 오늘 2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됐네요.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유럽발 악재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2월 내고 물량이 유입되면서 하락 전환하고 1,170원 선으로 내려앉은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2원 60전 하락한 1,177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흘 만에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낙폭 과대와 함께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1.57% 오르면서 123만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3인방은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는데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가 1%대, 현대모비스 역시 1.08% 하락하면서 27만 4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은 방면의 강보합권에서 98,1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LG화학이 3% 정도 밀려났고요. 신한지주가 0.53% 하락했는데요. SK하이닉스도 1.52% 밀려나면서 22,75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0.6% 밀려나면서 33,3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다음과 서울반도체도 하락했는데요. 오늘 서울반도체가 2.19% 밀려났습니다. 반면에 안랩은 2.59% 오르면서 11만 4,7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CJ홈쇼핑이 1.19% 하락한 18만 3,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CJENM과 SFA도 1%대로 밀려났습니다. 포스코 ICT는 강보합권에서 젠백스는 4%대로 마감했고요. 오늘 SM이 5%대 강세 보였는데요. SM은 디지털 콘텐츠 수요 증가 수혜주라는 분석에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오늘 43,9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하락 업종이 우위를 점했는데요. 오늘 증권과 건설 업종이 큰 폭으로 밀려났고요. 화학주도 4흘째 하락했습니다. 먼저 업종별 움직임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키움증권이 이상급 등 하루 만에 급락세를 보이면서 증권주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하한가 기록하면서 64,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삼성증권이 2%대로, 그리고 SK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1%대 하락했습니다. 오늘 한국금융지주가 6% 가까이 밀려나면서 37,7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 건설사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 건설주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건설주 살펴보시죠. 현대건설이 1.95% 하락하면서 65,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GS건설과 삼성물산은 2%대로 밀려났고요. 오늘 대림산업이 4.91% 하락하면서 94,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유화학주도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4일째 하락했습니다. 정유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은 2.86% 밀려나면서 13만 6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GS와 SOE도 1%대로 밀려났고요. 오늘 LG화학과 호남석유 3%대, 금호석유도 4.26% 밀려나면서 11만 2,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항공주들은 환율 급등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유가 하락 효과에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한항공 먼저 살펴보시면 오늘 대한항공은 1.99% 오르면서 46,1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물량을 사주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5%대로 오르면서 6,69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이 기능성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화장품 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인수설이 사실 무근이라는 셀트리온이 발표에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오늘 코리아나가 하락 전환하면서 1.39%로 마감했고요. 한국콜마도 1.81%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한국화장품제조는 상한가 지켜냈고요. 코스맥스와 제닉도 각각 3, 4%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샤인이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LG화학 등과 함께 2차 전지 원천 기술을 상용화한다는 소식에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는데요. 샤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당 1,460원 올랐네요. 11,4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마트가 정치권에서 유통업계 영업 제한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에 오늘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이마트가 5.3% 밀려나면서 25만 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짧게 열린 이번 주 1820에서 1830선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0.5%가량 주봉상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460선에서 470선으로 한 2% 정도 더 올랐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코스피 코스닥 이번 한 주 나쁘지 않고 6월 달로 잘 넘어갔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6월 첫날 코스피는 소폭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시장을 둘러싼 이슈에 전문가들은 얼마나 공감하는지 OX를 통해서 쉽게 알아보는 시장 공감대 OX 곧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은요.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그리고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시장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올게요. 네, 이슈 4개군요. 유로존 은행 자본 확충 과정 해결의 시작이다. 낙폭과대 대형주 지금이 저감에서 기회다. 조선과 건설주 다시 전저점 테스트하러 가나. 마지막으로 경기 부진 전망이 나올 때는 OEM 업체가 대안이 될 수 있나? 네, 먼저 유럽 이슈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슈 읽으면 의견 보여주세요. 유로존 은행 자본 확충 과정 해결의 시작이다. 자, 해결의 시작이다. 해결의 시작이 아니다. 조금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조준성 이사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주에 네. 뭐 그리스 얘기도 했었었고요. 그렇죠? 네. 뭐 도다리회. 돈은 짜장면 능력밖에 안 되는데 자꾸 모임에 네. 가니까 도다리회를 먹고 그렇죠. 10만 원을 내라고 해서 그리스는 그렇죠. 참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렉시트 뭐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스페인 얘기가 한창이었잖아요. 이번 한 주에는요. 그렇죠. 계속해서 스페인이 부담을 많이 줍니다. 또 오늘 새벽 아침에가 또 신저점이 또 나왔습니다. 스페인이. 아직까지도 저점을 잡지 못하고 바닥 확인이 안 되는 쪽이 스페인이고 실제적으로 종합주가지수 이번에 반등을 조금 했습니다. 반등을 조금 했는데 지금 뭐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뭐 시장이 뭐 지난번처럼 많이 안 빠진다고 해가지고
어떤 잠재된 내재된 악재들이나 이런 큰 공포들이 사그라든 게 아니라 단지 잠잠해 있는 상태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이제 가는 방향이 이제 자본 확충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제 스페인의 방키아에 대한 어떤 자금이 들어가는데 뭐 195억 달러, 45억을 처음에 계산을 했는데 금액이 커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 뭐 숫자의 어떤 착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일단 방키아를 살려내는 쪽으로 준비를 시키는 거고 그다음 또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뜯어다 보게 되면은 각 은행별로 정상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저축은행 사고 한두 개가 아니었죠. 네. 연쇄적으로 그냥 뭐 싸그리 막 그러는데 유럽 뭐 스페인에 있는 뭐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은행들도 마찬가지고 스페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도 뜯어보게 되면은 안에 돈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제가 지난달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제 자본 확충 과정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이제 관건이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잘못 들어가게 되거나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엄청난 이제 피바람이 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 확충 과정이 있어가지고 뭐 유럽 시장이 뭐 마이너스 2%라든지 뭐 미국 시장이 뭐 2, 3% 빠진다든지 뭐 3% 굉장히 큰 건데 이게 등락이 많이 엇갈릴 겁니다.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이게 잠잠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본 확충이 잠잠히는 안 들어갑니다. 시끄럽게 들어갈 겁니다. 지금 벌써 시끄럽잖아요. 왜냐하면은 스페인에서는 이제 돈 초반에 넣었다가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방키아가 190억 유로가 네.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케이 줄게 했는데 근데 네. 돈이 없으니까 스페인 정부도 허리도 네, 네. 졸라매야 되니까 네. 이제 뭐 IMF에 돈을 얘기를 했다 좀 빌려다오. 아직은 설이지만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 자본 확충 돈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굉장해요 지금.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IMF가 이제 거론이 되죠. 기존에 이제 EC에서 EC 집행위원회에서 ECB 자금이 뭐 ESM 자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또 IMF에서도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들. 이게 가장 큰 어떤 위기를 안 가기 위해서 지금 어떤 작은 게 아니죠. 지금도 굉장히 큰데 네. 그러한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있어가지고 제가 해결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해결의 시작이 해결이 쉽게 가는 게 아니라 요것도 굉장히 피를 흘려가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선 안심하기 힘들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 중요한 거는 뭐 너네 안 너네 이런 차이 아니라 계속 돈이 들어가면 됩니다. 대신에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지수에 어떤 상관하지 마시고 유럽 내 어떤 그 자본 확충이 뭐 IMF라든지 ESM 자금이라든지 뭐 ECB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각 기금들 자체가 계속해서 어떤 그 힘을 모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를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그리스 뭐 선거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1800 이하에서는 그러한 과정들이 그나마 대반등해주는 어떤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은행연합회 이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뭐 스페인 정부가 이렇게 방키아라는 은행을 도와주지 말고 네. 유로존 공동 어떤 기금 그 네. 돈에서 곧바로 은행을 도와주는 걸로 네, 이게 혼자서 하긴 좀 벅차죠. 각 또 나라가 예. 같이 자연산 광을 같이 먹다가 혼자서 이제 알아서 먹으러 하게 되면은 이게 판이 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게 기존에 같이 먹었던 VIP 회원들이 어떤 최대한 그 VIP 회원을 유지시키면서 나름대로 일단 또 다 같이 이제 뿜빠이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밥상을 써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각 계정도 가기에는 각 회원들 간의 어떤 경제 상황이 많이 틀려져 버렸습니다. 처음에 광어 먹었던 VIP 회원들이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한쪽은 조금 깎아줘야 되고 한쪽은 뭐 더 내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별가 많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기는 좀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체로 가야 되는데 독일이 가장 또 나중에 또 독일이 어떻게 협조를 어느 정도 최대한 빨리 많이 해주느냐가 또 관건일 건데 거기서 시기적으로 약간 좀 조율이 좀 고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독일 뭐 1년간 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떼거리로 가는 게 참 좋습니다. 떼거리로. 예, 네. 예, 좋습니다. 자, 얘기를 참 비유로 하지만 아주 냉철하게 쉽게 얘기를 풀어주셨는데 어쨌거나 지금 유로존 자본 확충 들어가는 이 과정이 지금 해결의 시작이라고 보지 않으신다 하셨잖아요. 네. 이유는요? 사실 지금 뭐 이사님 말씀을 들어봐도 뭐 전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지금 이제 그런 액션이 나온다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는 못 고친다로만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네. 같이 보는 입장이고요. 지금 어제 이제 밤새 그나마 유럽 쪽 이야기가 좋게 나오는 거는 ECB 드라기 총재가 아무래도
유럽연합이죠. 뱅킹 유니언이라는 걸 좀 만들어 가지고 각국 정부에서 부담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런 걸 좀 기금을 만들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유럽중앙은행 ECB 쪽에서는 사실 그동안 1, 2차 LTR을 통해 가지고 한 1조 유로 정도를 이미 싸준 것도 있습니다. 싸준 것도 있고요. 벌써 그런 잊었네요. 그렇죠. 예. 벌써 이제 2차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시 이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는 것이고, 그보다 또 중요한 거는 자, 자금을 대주긴 대주는데 그 ECB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 자국 이제 원래 ECB에서 이제 자금을 줄 때는 ESM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네. 공동기금이 있었죠. 이는 정부에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는 얘기는 정부에 주는 게 아니라 각국의 은행들한테 직접 줄 수 없도록 지금 이제 규제가 돼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축인 주더라도 유럽 ECB에서 말하는 거는 상한 능력이 있는 은행에 대해서 돈을 주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상한 능력이 없습니다.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말씀드리겠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조금씩 노출되고 있습니다만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미 뱅크런은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직접 가서 확인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직접 가서 확인하셨다 하는 줄 알고. 네, 하지만 이제 그 시장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3월 달에만 해도 벌써 스페인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한 226억 달러 정도가 순유출을 기록했고요.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작년 이맘때가 20억 유로니까 한 10배 이상 벌써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7% 올라갔다는 거는 국채금리가 7% 올라갔다는 거는 국채를 내다 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뭐 유럽 쪽에서 어느 정도 기금을 만들어서 은행권의 수혈, 속칭 말에는 그 링길이라 그럽니까? 그걸 꽂아준다고 링걸을 꽂아준다고 해결될 수는 없다. 저는 그런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뭐 사실 지금 자금 수혈만으로 유로존 붕괴를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떤 식의 대응이 나와야 돈을 예, 지금 보면은 너무 많은 이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도 보면 기존에는 그냥 그리스의 어떤 자발적 디폴트였냐 그랬는데 지금은 스페인까지 불거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해결 방안이 상당히 안 나오는 모양인데 전체적으로는 사실 가장 간단한 거는 아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강력한 카드는 ECB, 제가 판단할 때 유럽 중앙은행이 스페인 국채를 직접 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접 바로 사주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게 진짜 되면 10년물이 한 7% 마지노선 딱 넘으면 20일도 네. 더 이상 이제 뻣뻣하게는 못할 것 같은데요. 아마 바로 공격적으로 원래 ECB 유럽 중앙은행의 본인의 역할은 유럽 쪽의 어떤 물가 안정이라든 인플레이션 방지인데 지금 그쵸. 워낙 일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사실 그런 말은 간단한 말은 합니다. 가장 간단한 게 니들이 그냥 스페인 국채 사줘라. 그러면 바로 금리가 바뀔 수가 네. 있겠죠. 그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요인인데 글쎄요. 그것 자체는 뭐 바로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유럽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부정적인 전망 동시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참 읽기도 뭐하네요. 워낙 많은 기회들이 있었고 또 그것이 다시 또 눈물을 짓게 만들었던 것 같아서 읽으면 의견 보여주세요. 낙폭 과대 대형주 많죠?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인가? 자, 지금 낙폭 과대 대형주 싸게 살 수 있는 데다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다. 두 분이 다 그렇지 않다고 하셨는데 자, 조 이사님. 네. 뭐 낙폭 과대 대형주는 뭐 예전부터 어느 순간 그죠? 네. 굉장히 많아져 있고 거의 네. 다 지금 낙폭과대입니다. 뭐 낙폭과대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도 네. 많고요. 근데 지금 저가 매수할 때는 아니라는 얘기시잖아요. 제가 뭐 5월 초나 뭐 4월 달 정도면은 뭐 칼날 잡기라든지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 대형주 보시게 되면 어떤 종목은 뭐 감자했는지 뭐 무상증자를 했는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 뭐 이런 종목도 속출하고요. 대형주가. 네. 그런다고 해서 근데 요 이슈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 같습니다. 일단 대형주를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런 것보다 대형주 어떤 그 군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2분기가 이제 마무리 돼가 6월 달이면은 2분기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2분기 이제 실적이 이제 기대치가 되는 거죠. 1분기 때는 놀랬습니다. 삼성전자 때문에 1, 4분기에 그냥 5조, 6조를 벌었다는 게 그냥 엄청난 서프라이즈였죠. 놀랬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기본 150 가야지 뭐 된다. 그러면서 내포트 200만 원 박아놓고 개나 소나 떠드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렇게 박살이 나는 거죠. 좌우지간 꼭지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주식시장인데 이번에 여지없이 그런 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현대차와 전차군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차군단이 있고 한쪽에는 이제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여타 뭐 소매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초기에 초기에 2012년 초기에 생각하면 전차군단만 간다 이렇게 가다가
이번에 이제 다 같이 망가졌는데 2분기까지도 실적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갤럭시나 뭐 이런 패드나 이런 것들이 자동차 또 기아 자동차 뭐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게 되면은 지금의 낙폭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가할 때 확 느낄 겁니다. 네. 퍼러 기준하거나 EPS 기준해 가지고 아 이거 너무 싸다. 삼성전자 너무 싸다. 130, 40은 그냥 가야 된다. 아니면 정고점은 가야 된다. 느낌이 확 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분기에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니면 1분기만큼 나온다 하더라도 대단한 건데 중요한 거는 3분기, 4분기 예측이 어떻게 돼가느냐에 따른 거죠. 거기에서 가지고 유럽 문제가 또 같이 맞물리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자꾸 조정이 되는 거죠. 그나마 근데 전차 군단에 있어서는 대반등의 모멘텀은 2분기 실적이 짓게 되면서 예상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올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 갤럭시 뭐 5천만 대 누적 판매 나오는데 기사를 보실 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핸드폰 갤럭시가 5천만 대 팔려가지고 뭐 대단하다 이렇게 해갔는데 판매 대수가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가 각도를 잘 보셔야 된다. 각도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 낮아지고 있는 염려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45도를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60도, 70도로 가느냐 그러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굉장히 저가 매수죠.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각도가 나오고 있는데 갤럭시 판매가 5천만, 6천만 대 가는데 각도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 하게 되면은 경기 둔화로 갑니다, 이게. 아니, 그러면은요. 네. 낙폭과대 대형주 지금 살 때네요. 왜냐면 2분기 실적이 괜찮은 전차군단 정도는 지금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색깔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 다른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쪽은 모멘텀을 찾기 힘들고 바닥을 계속 찾아야겠지만 나름대로 이쪽 같은 경우는 고점 대에서 많이 빠지고 기업 가치라는 어떤 부각을 할 수 있는 게 2분기 실적 발표였던 시기이고 그 예상치가 지금 어느 정도 나올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크게 뭐 1분기보다는 많이 뭐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은 지금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근데 중요한 건 또 3, 4분기가 또 어떻게 이게 굉장히 고민스럽고 2분기만 봐서는 저가 매수가 맞는데 3, 4분기 예측치나 아니면 지금 판매되는 어떤 차량 판매대 개수가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느낌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선반영입니다. 석 달 전, 6개월 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번 분기가 좋다 하더라도 3, 4분기 삑살이 나게 되면은 그냥 빠지게 돼 있는 거죠. 네, 방송 용어로 조금 네, 죄송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낙폭과대 대형주를 덥석 다 지금 싸다고 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네. 2분기 실적까지만 보면은 전차 군단은 좀 괜찮을 거다. 3, 4분기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또 지수가 많이 흔들릴 경우에는 이런 전차 군단은 또 한번 칼날 잡기 할 수 있는 어떤 좀 뭐 이런 근거가 좀 되는 거죠. 2분기 펀더멘털이 실적을 되니까. 나름대로 다른 쪽 빠질 때 그냥 무턱 사기는 좀 부담이 되지만.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창봉 팀장님은 또 어떤 이유에서 같은 의견 어쨌거나 X시잖아요. 전차 군단까지도 아직은 매수가 좀 아니라고 보시는 건지. 사실 욕심이죠. 이제 투자 기관의 관점인데 사실 결과적으로 앞으로 1년 이상 만약에 주식을 가져가실 분이라면 저는 네. 지금이라도 사도 된다고 봅니다. 사도 돼요. 어떤 섹터를 막론하고. 네, 그냥 시장 놀러 갈 겁니다. 아. 1년 정도 지나면. 네네. 근데 사실 이제 항상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저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6월이라든지 한 7월 달까지는 기술체는 좀 부진할 거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는 사실 이제 6월 중순 이후가 지나고 나면 유럽 이벤트가 좀 마무리되고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좀 준다고는 하고 있지만은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6월이 딱 끝나버리면은 뭐가 있죠? 네, 바로 7월 초순 넘어가면 국내 기업들 실적 발표 바로 2, 4분기 네네. 바로 들어옵니다. 근데 뭐 현대차는 아마 이번에 2, 4분기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만 일부 삼성전자, 현대차 제외하고 나면 다른 섹터들은 실적 부진이 상당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물론 기술적 반등 가능한 구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상승의 목표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정권사에서 보는 지수의 상승 목표치 거의 다 1900선 언저리에 있습니다. 가든 안 가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가냐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가능하지만은 조금 한 템포만 쉬어가는 흐름에서 한 7월, 8월 정도에 오히려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1년 이상 보는 투자 관점에서는 매수를 해볼 만한데 대부분 투자가들이 그렇게 안 하지 않아요. 네. 좀 짧게 보시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기다려보는 전략이 맞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선과 건설주에 대한 전망입니다. 조선 건설주 다시 전저점 테스트 하나.
자, 조 이사님 본인의 의견이신데 뭘 보고 계시네요. 자, 예. 자, 아니 의견이 어떻게 네. 되시죠? 예, 오로 하겠습니다. 예, 조선과 건설 다시 전저점 테스트하러 네. 간다. 하창모 팀장님도 의견이 같으십니다. 네. 자, 하창모 팀장님. 조선과 건설 참 네. 반짝 그것도 크게 아주 반짝씩 했었어요. 뭐 그 다음 날까지 조금 상승세가 이어가는 듯도 했었는데 네. 결국 시장에 빠지니까 같이 좀 연동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우리 투자가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난주에 가장 강했던 섹터입니다. 조선건설화학주가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만 지수는 1830선 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조선주는 한 10% 이상 반등이 나왔었고요. 조금 종합주가지수는 1870선에 있는 20일 2평은 안 갔습니다만 대부분의 조선화학건설주가 21선 한번 갔다가 밀렸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종목을요. 네, 호남석유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화학주가 될 것 같죠.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지난주 후반인가요? 이번 주 초네요. 어느 정도 반등한 이후에 다시 한번 똑같습니다. 21선 밀리니까 오늘도 연속 외국인 기관 양매도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저저점 테스트할 수 있는 23만 원 초입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건설주 대표적인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오늘 오히려 저점 깨버렸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실제로 18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것도 똑같이 한 21선 저항을 받고 밀리더라 이런 모습 드리겠고요. 또 이제 대표적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약간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전부 다가 지난주 정도에는 조선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 해외 플랜트 모멘텀으로 반짝 반등을 했었는데 기관들이 그렇게 올려놓고 어제 오늘은 패댕이를 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접하고 싶은데 물론 종목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약간은 다시 한번 뭐 조선주라든지 화학주가 전저점을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근데 많이는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지수가 그래도 조금 더 반등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조선건설주는 바닥을 한 번 더 다지는 과정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다질 때 전 저점을 깨면서 다질 거라고 보세요? 네, 저기서 보통 저점에 닿게 되면 이제 ELS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투매성 물량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나올 때 받아먹는 대신 이제 지난번처럼 바로 돌릴 가능성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배팅 들어갈 때는 조금 낮게. 그래서 그럼 이미 사신 분들은요? 항상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식은 저는 이제 이미 사신 분하고 신규 매수분은 나눠서 드리면 복잡합니다. 항상 그냥 신규로 가담하시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안 그러면 솔직히 매수 마인드를 못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뭐 신규 매수하시는 분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전저점 붕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 매수. 그럼 그걸 또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갖고 계신 분은 던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죠. 예, 좋습니다. 자, 조선건설주 다시 전저점 테스트하러 간다고 역시 보셨는데, 하지만 또 더 정확히는 하창모 팀장님 한 번 깰 것 같다, 그 테스트 과정에서. 네. 일단 저도 섹터를 조선건설 화학 쪽으로 이제 같은 섹터를 이제 보고 있는데 네. 다칠 경우는 많이 다칩니다. 화학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건설이 조금 더 많이 다쳤는데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전저점 같은 경우는 엊그제 뭐 삼성전자 116만 원대 들어온 가격대죠. 그제 지난번에 이제 들어온 가격대 이제 전저점이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런 쪽은 약간 테스트가 들어가고 여기 모멘텀이 없습니다. 시장상으로 삼성전자나 뭐 기아차나 현대차는 각자 타 제품이 많이 팔려가지고 히트를 쳐가지고 개별적 갈 수 있는데 건설이나 이쪽 뭐 조선 쪽은 전 세계적 경기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섹터 자체가 묶여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하게 되면은 많이 흔들리고 또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또 반응도 크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또 낮아져 있고 또 대신에 이제 거래대금은 작기 때문에 스파 펀드들이 살짝씩 들어오고 뭐 한 2, 30만 주 땡겨주면은 반짝 뭐 삼성전 기준에 플러스 1,000원도 나올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조선과 건설이 계속 가려면 왠지 네. 수주 얘기가 날이면 날마다 나오지 않는 이상 참 네.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업종 자체가 수주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예, 예. 경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고 대응 방법으로는 지금 오늘 건설주 빠지면 계속 빠지게 되면 너무 빠진다 싶을 때 이제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지금 같은 상황에 어디가 저점이다. 그거는 똑같습니다. 유럽이 언제 해결되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 똑같은 것처럼 예. 약간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 바닥 하기는 더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슈 네 번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부진 전망이 나올 때는 OEM 업체, 그러니까 주문자 상표 생산 업체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네. 자, 대안이 될 수 있다. OEM 업체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창모 팀장님, 최근에 주가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요? 네, 뭐 패션 업종에 보면은 LG 패션, 한섬 다 내려가고 있지만 영어무역이라든지 한세체력 같은 거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OEM 업체에 대해서 부탁 네. 간략하게 설명을 좀.
그렇습니다. OEM이라는 건 이제 주문자표 생산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네. 원래 제조사가 있고 그 제품의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만들어만 주는 겁니다. 원래 브랜드는 기존 그 원소사가 갖고 있겠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일반 소비자한테 파는 게 아니라 어떤 딴 기업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기업한테 주면 이제 그 자기 브랜드는 이제 원래 그 납품하는, 만약 노스페이스 같으면 영업무역이 노스페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문만 받아가지고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그렇죠. 이제 OEM 업체로 보는 것이고요. 그보다 조금 더 돈이 더 되는 게 사실 ODM이라 그럽니다. ODM은 또 뭐냐면은 이 D자가 마지막에 디자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디자인이고 디벨롭먼트가 들어가는데 예. 화장품 업체가 이런 게 많습니다.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하이팩으로 유명한 제닉 이런 게 ODM 쪽인데 ODM은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만들어만 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마진이 나온다 볼 수 있는 그러네요. 것이고요. 예. 지금같이 장이 좀 불경기가 되면은 LG 패션이라든지 한성 같은 이 큰 업체들은 당연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죠, 실적이. 그런데 이렇게 OEM 업체들은 오히려 해외 유명한 브랜드가 계속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영업무역이 사실 뭐 국내랑 하는 게 아니라 노스페이스라든지 나이키라든지 국내 세계적인 40개 브랜드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불황일 때는 이런 업체들이 잘 가더라,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잠깐 차트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영업무역의 주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 오늘도 지금 3만 원까지 올라오는데 역시나 시장이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 말씀드립니다. 단기적으로 3만 원에 대한 저항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계속적인 성장세는 좀 지켜본다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맥스의 주봉을 잠깐 같이 보겠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 사실 최근에 보면 연일 신고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오늘도 보면 25,350원 대표적 놀랍네요. 화장품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OEM이라든 ODM 업체 단기적인 가열 공방 조금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안 좋다면 긍정적 마인드는 괜찮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뭐 제닉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자, 똑같은 의견을 조 이사님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유는요? 이쪽에 계속해서 상승 그 패턴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OEM 업체뿐만 아니라 코스닥에 보면 게임 업체 컴투스라든지 뭐 액토즈 소프트 오늘 상한가 들어가고 뭐 셀트리온은 지수상으로 코스닥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네. 빙그레가 아니 저기 오리온 같은 경우도 다시 90만 원대 회복해주는 어떤 종목들이 찍어가지고 올리는 몇 개 종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OEM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떤 지수가 어떤 혼란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지그재그라든지 어떤 힘들이 계속 유지될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먹는 방법도 있고 이번에 또 오리온 보셨겠지만 쭉 빠졌다가 다시 또 회복이 되죠. 놀라워요. 예, 컴투스 네. 같은 경우도 고점 되고 10%, 15%쭉 빠지면 또 다시 반등은 전고점 들어옵니다. 제가 전고점 얘기도 많이 드리는데 호텔 신라도요. 예,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매기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뭐 이중 천정 보기 전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상승 패턴 각도 45도는 유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느 선에서는 또 깨지겠죠. 어느 선에서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계속 유지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짚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주 전망과 전략을 미리 한번 세워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당장 일단 이번 주말에 미국의 고용 지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장중에 중국의 제조업 경기도 지수.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 어젯밤에 사실 미국이 그 ADP 민간 고용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조금 안 좋았습니다. 15만 네, 명도 안 조금 되고. 못 미쳤고요. 예.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비농업 부문 취업자가 발표가 될 건데 사실 이 고용 동향이 조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장은 어떤 기술적 반등을 이끌라 그럴 때는 중국이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야 되는데 그 부분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컨센서스가 비농업 부문 같은 경우는 한 15만 명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네. 조금 기대치에 나온다면 후풍을 불어넣지 않나 보였고 뭐 오늘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다음 주에 또 비제조업 지수에서 뭐 유로의 원래 월말 월초에는 각국의 제조업 경기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요. 네. 6월 FOMC는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기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종료되는 시점이어서 또 네. 다른 Q3 기대감도 있는데 만약에 고용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시장이 크게 안 놀랄 것 같은데 오히려 막 경기 부양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참 재미난 것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고용이 안 좋게 나온 상황에서 안 네. 좋게 나온 일시적 쇼크 위에 그것을 6월 말 뭐 FOMC 회의라든지 이쪽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아니면 양적 완화에 대한 훈풍을 불어넣어버린다 했을 때는 사실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시간을 불어넣은 것이고 네. 일단은 그래도 지금 단발성이나마
어제 어떤 미국의 고용동향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밤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시장에서는 고용동향 조금 체크해 볼 거고요. 네. 다음 주는 사실 우리나라 6월 6일 정도 현충일날 놉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유럽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유럽 통화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뭐 금리가 거의 동결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네. 계속적으로 20의 역할론이 조금 부각되는 회의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난 5월 23일 정도에 이 정상회의 짝퉁 정상회의에서 이제 그 힘을 20일로 좀 넘겨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더 영향력이 좀 클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 네. 그 다음 날이 되게 되면 5월 달에 쉬었던 6월에 FOMC 회의 6월 20일 날 열릴 건데요. 바로 FOMC 회의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보통 베이지 부기입니다. 2주 전에 열리는데 이쪽에서 아무래도 약간은 이번에 이제 6월 달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기댈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런 네. 이벤트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실어준다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까지도 역시나 최근에 보면 대형주는 프로그램 매물 물량 때문에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조금 약할 것 같고요. 은근히 코스닥이 조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주 반짝세는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국의 고용도 체크를 해야겠지만 일단 시장에 가려면 누군가 사야 되는데 계속 파는 주체가 있죠. 외국인입니다. 예, 뭐 이번 주 사실 네. 4거래일 열렸는데 네. 화수는 소폭 놀랍게도 샀고 네. 18일 동안 앞서 팔다가 어제는 아주 약간만 팔았고 오늘은 다시 많이 팔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6월 첫날부터 네. 참 야속합니다, 외국인. 네, 첫 번째 시작을 이제 또 파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언제까지 파냐면은 주가가 비싸질 때 외국인 삽니다. 쌀 때는 계속 내리치는 게 외국인이고 비쌀 때 고가 매수하는 게 또 외국인입니다. 지금 주가가 쌉니다. 계속 내리칠 수밖에 없고 대신에 사는 건 사는데 오늘 또 삼성전자 조금 샀어요. 네.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은. 근데 아직까지도 시장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올랐습니다. 특이하게 올랐죠. 다른 거 그러면서 많이 빠지고 다른 종목들은 조금씩 많이 좀 다친 종목들은 좀 많이 다친 피부로 좀 느낌이 소주를 마실 정도의 어떤 느낌을 주는 정도 다쳤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은 왜 오늘 오르냐면은 이건 아직 덜 올랐습니다. 제가 애플컴퓨터 말씀을 드리는데 애플컴퓨터 522달러 찍고 나서 지금 570달러 이상이고 이번 주에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골드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기준 해가지고 조정폭은 애플컴퓨터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17% 받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기준에서 애플하고 같이 비교해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127만 원대에 들어가야지 애플과 동조화되는데 시간차가 애플과 삼성전자 한 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격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격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안돼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삼성전자는 애플컴퓨터가 550달러, 570달러의 선에서는 자꾸 125만 원 이상 가려는 노력들을 할 겁니다. 다른 거에 다르게. 근데 다른 종목들은 좀 색깔이 좀 다르죠. 나폭이나 어떤 뭐 이런 시장 여건을 따라가는데 개별적인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 있어가지고 1800과 1850선을 제가 이제 박스권을 잡아드리는데 1850선을 넘어서 그게 저항선이 아니라 저기 뚫고 이제 그게 지지선 바뀌게 되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6월 2분기 어떤 실적에 어떤 기대감을 해가지고 좋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1850과 1800선 안에서는 똑같은 숫자를 보셔야 됩니다. 지수가 오르거나 지수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뭐 할 것이 아니라 지수가 오른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지수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더 고민하고 더 위험을 느끼셔야 된다. 좀 약간 정리를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가격대가 지금 1850선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1800선 깨지면은 다시 뭐 ESM이나 이런 자금대 운영 뭐 말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1802로 올리는 노력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써가지고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종목들도 이제 자꾸 보시게 되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좀 쉬실 분들은 쉬시고 대신에 공략에서는 되도록이면 1800 이하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충격 들어올 때 좀 사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여의도 쪽의 시각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오늘은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5월에 큰 폭 빠졌던 코스피가 일단 6월 첫날에도 소폭 더 빠졌더라고요. 외국인도 다시금 좀 많이 팔기 시작했는데 간략하게 오늘 시장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그 전일 뉴욕 증시가 그 미국의 5월 민간 고용 부진과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 예상치를 하회, 5주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여러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된 영향으로 국내 코스피 지수는 8.96포인트 하락한 1834.5
5%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352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각각 1,297억 원 그리고 65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그 증권 업종과 건설 업종이 낙폭이 컸고요. 반면에 통신 업종과 운송 업종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1,800, 한 PBR 1배 정도에선 공감대가 커서인지 일단은 그 위로 움직여줘서 좀 안정권이다 싶긴 하지만 뭔가 이번 주 들어서 반등은 조금 정체가 됐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다음 주 추가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전망 들어보고 싶은데 당장 미국의 고용지표 오늘 밤 아일랜드 투표 결과도 나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금일 일단 아일랜드 그 투표 등 그 유럽 이슈는 어쨌든 간에 6월 중에 계속 지속될 그 시장을 압박하는 지속되면서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시장 자체로 봐서는 지금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 시도는 지수 저점 부근에서는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간단하게 6월, 다음 주가 사실은 본격적인 6월 증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다음 주 전략 미리 세워주시죠. 22 통화정책회의도 잡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5월 달에 코스피는 유럽 이슈로 지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데요. 6월 코스피는 일단 하단이 지금 제한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시장이 지금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6월의 예상 지수 하단은 대략 한 1780선 정도로 5월에 확인된 그 PBR 1배에 대한 공감대가 강한 심리적인 지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월을 통해서 일단 가격적인 조정 국면은 다소 좀 마무리가 좀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그리스의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라는 극단적인 상황 발생 가능성을 좀 다소 좀 낮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정치적 리스크와 스페인 은행 문제가 여전히 좀 불확실성을 주고 있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5월 가격 조정 요인에서 6월의 그 상승에 대한 그 제한 요인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그 중국의 정책 변화와 유럽의 단기적인 릴리프,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민심 변화라든지 아니면 ECB의 통화 정책의 변화, 그리고 유럽의 성장 협약 구체화 등 이러한 그 유럽의 단계적인 릴리프가 반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월 코스피는 그 5월의 그 가격 조정에서 벗어나 반등이 나타나겠지만 그 추세적인 상승으로의 복귀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예상 지수 하단인 1780선, 1800 이하에서는 단기적인 접근이 낙폭과대주에 대한 단기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때문에 낙폭과대 화학과 또 자동차까지 이익 모멘텀이 좀 괜찮은 업종을 관심 종목으로 언급하시고 계시네요.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원의 다음 주 전략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하창봉 팀장님, 조준성 이사님의 지난주 종목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냈을까요? 독특한 종목도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독특한 종목 보여지고 있죠. 조준성 이사님의 현금이라는 종목. 자, 과연 주식 안 사는 게 더 나은 장이었는지 하창봉 팀장님은 오택이라는 종목을 언급하셨었는데 결과는요? 자, 주식을 사는 게 좀 낫네요. 예, 5%는 시장을 겨냥해서 현금 0.5%인가. 이거는 의미는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팀장님,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어설픈 테마로 보지 말라 했는데 오늘 약간 조정받았지 앞서 나흘 연속 올랐더라고요. 네, 사실 오텍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테마로 엮여서 그렇지 앞으로 성장성, 여름 냉장 에어컨 쪽에서 보면 역시나 성장성이 좀 계속 주목이 됩니다. 어저께 또 5월 30일 같은 경우는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법도 약간 수혜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특수 차량보다도 오텍 캐리어 에어컨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더 점수를 준다 말씀드리겠고요. 추가 전략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했던 8,800원까지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 7,300원 정도에서 약간은 제가 글을 적어놨습니다. 친절하게도 21선 플랫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플랫 조정이라는 거는 지금 딱 21선이에요. 네, 빨간 선인데 빨간 선이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이겠죠. 그래서 최소한 다음 주 정도에 한 7,300원 정도에서 조금 지지력을 다시 보여준다 그랬을 때는 재반등 가능하다 생각하시면서 조금
제발 테마주로 보지 마시고 캐리어, 에어컨, 냉장차 관련주를 보면 조금 접근할 수 있는 주식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300원만 지지가 되면은 원래 언급하셨던 오텍의 목표가 8,800원도 가능하다. 7,300원 여부 지키는지 잘 보십시오. 오텍 설명이었고. 자, 조준성 기사님. 네. 현금. 네. 이게 종목이 나은데요, 주식 사는 게? 팀장님 종목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수상으로 제가 지수 뭐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생각해 보니까 네. 그 화요일날 딱 뜨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뭐 대체적으로 못 넘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저기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현금을 좀 갖고 있자 말씀드렸는데 뭐 하팀장님 저 정도 능력은 요즘 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에 저녁 후광이라서 아침에만 잘 잡아도 개파락할 때 딱 잡아도 그날도 먹을 수 있거든요. 물론 네. 종목 아주 단기적인 관점으로. 네. 아, 좋습니다. 지난주의 어떤 결과는 이 정도에서 저희가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또 종목에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의 대결 종목 화면에 또 답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하창범 팀장님은요, 오텍에 이어서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요? 자, 조준성 이사님은, 오늘도 현금인가요? 자, 하창범 팀장님은요? 아모텍. 예, 좋습니다. 자, 아모텍이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들어보기 이전에 잠깐만 우리 조준성 이사님이 네. 혹시 이게 뭐 잘못, 지금 화면에 뭐 자막이 아닙니다. 잘못 저기 나간. 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올해 초 때 시작해가지고 여태 뭐 대형주 위주로 해서 뭐 칼날도 많이 잡고 뭐 삼성테크인도 말씀드리고 뭐 하면서 종목들을 잘 해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형주 매매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하루하루 눈 뜰 때 미국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자고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쳐다보는 게 미국이죠. 네. 그런 장세가 좋은 장세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뭐 비중을 10% 5%도 왜 못 넣게 하냐면은 현금 갖고 계신 분한테 제 주변에 아예 100% 갖고 있으라 합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게가 곧 오니까 좀 기다렸다가 제대로 쏘면 된다. 대신에 어정쩡히 들어가게 되면은 포트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돼 가지고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5% 3% 먹을 바에 차라리 현금 놔두고 총을 대기해 가지고 쏠 준비만 하고 있자. 이제 그런 차원인데 먹는 기쁨보다는 갖고 있는 불안감이 훨씬 클 때는 그 불안감을 줄여주시는 것도 좋고 네. 계속 잘해왔습니다. 제가 계속 잘하기도 힘듭니다. 쉬는 것도 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뭐 이승엽도 5할이라고. 예. 네, 그 정도 되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도 또 현금. 근데 또 다음 주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자, 하창범 팀장님, 오늘 아모텍, 지난주 오텍도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같은 택으로 고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모텍 그러면은 우리 투자가분들이 파트론이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NF3 관련해서 무슨 갤럭시 3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안테나죠. 아마 6월 12일부터 갤럭시 S3가 어떤 예약 판매가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국내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벌써 삼성에서는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갤럭시 3 볼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 너무 그런 건 연연하지 마시고 아모텍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작년에 20억 적자가 나왔고 주가 3,000원까지 내려가는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1분기부터 다시 한번 영업이익이 20억 정도 돌아서면서 2010년에 그 영화를 다시 누린다 그런 게 볼 수 있고요. 납품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15%, 애플 그러니까 웬만하면 핸드폰 만드는 데 다 들어간다 보면 더 좋을 것이고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아마 다시 한번 이 아모텍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갤럭시 S3에서 나오는 무선 충전 기술 관련해서 코어 기술을 납품한다는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최근에 무선 충전 쪽에서 와이즈 파워라든지 RF텍 같은 종목들이 그나마 지금 갤럭시 S 나오기만 기다리며 주가가 좀 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조금 테마성으로 점수를 주고 회사도 좀 돌아선다 했을 때는 6,000원이 그렇게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전략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한 500억 정도 좀 작은 주식이고 거래 유동성이 한 조금 작다 보니까 호가 공백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밴드를 제가 좀 여유있게 잡아 드리겠는데요. 오늘 종가 6,000원 기준으로 해서 5,600원 아마 21선이 될 것 같습니다. 5,600원 정도에서 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조금 짧게 잡겠습니다. 원래 개별주기 때문에 장이 또 빠지게 되면 금방 빠질 것 같아서 손절 라인은 한 5,100원 정도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6,800원을 잡는데 매매 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모텍이라는 종목은 거래량이 조금 작은 종목입니다. 한번 시세가 분출하고 나면 조금 쉬는 텀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이벤트적으로 봤을 때는 한 2, 3일에 걸쳐 가지고 5,600원, 6,000원 사이에서 속칭 매집한다 생각하고 한번 사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새로운 신고가가 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모텍. 이때 두 분의 펀치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현금 대 아모텍의 대결이 다음 주 4거래일 동안 펼쳐지게 됩니다. 하창봉 팀장님의 아모텍, 조준성 이사님의 현금.
자, 추천 사연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주식을 사서 불안할 때는 차라리 현금이 낫다. 나중에 훨씬 더 싸게 살 기회를 충분히 줄 것이다. 지금 괜히 어설픈 종목을 사서 불안해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봉 팀장님의 아모텍 한번 볼까요? 스마트폰 NFC 안테나 관련된 그런 종목입니다. 파트론과 많이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요. 갤럭시 S3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겠고 다음 주 역시 이번 주처럼 대형주가 약간 부진하고 개별주가 가리라 예상하고 계십니다. 5,600원, 6,000원 분할 매수 혹은 매집, 목표가는 신고가, 손절가는 5,1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아모텍으로 주식 사는 게 나을지 현금 들고 있는 게 나을지 다음 주 이 시간 결과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하창봉 팀장님, 조준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장 2부 마칩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미국의 고용지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